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약 1억 명 신도를 거느린 고승이 한국을 향해 오체투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을 보고 불교를 흉내내는 삼류 국가라며 아예 나라 취급도 안 했어요. 한국인 순례자들이 와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매일 한국을 향해 삼배를 올리고 한국어로 경전을 읽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본 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시고 좋아요, 공유도 많이 해주실 거죠? 제 이름은 하킴 알리입니다. 파키스탄 라호르에 있는 다르마샨티 사원의 주지승이죠. 벌써 25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사실 저는 처음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정말 한심하게 봤습니다. 우습게 본다는 표현도 부족해요. 거의 벌레 취급했다고 봐야죠. 한국, 그게 나라야? 일본 옆에 붙어있는 조그만 부속품 아니야? 이게 제가 한국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반응이었어요. 정말 끔찍하게 오만했죠. 세계 지도를 봐도 한국은 그냥 점 하나 정도로만 보였거든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보잘것없는 땅덩어리 말이에요. 더 심각한 건 제가 불교계에서 상당한 권위자라고 자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된 고전 경전들을 모두 암송하고 아비담마 철학에 대해서는 남아시아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전문가였거든요. 그런 제가 한국 불교를 어떻게 봤을까요? 한국 불교. 하하. 그게 불교야. 중국에서 흘러들어온 찌꺼기를 가지고 불교라고 우기는 거 아니야? 정말 지독하게 깔봤어요. 특히 제가 한국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건 10년 전이었어요. 제 사원에 한국에서 온 순례자 가족이 찾아왔었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10대 살 정도 되는 아들이었는데요. 그들이 제게 합장하며 인사를 하는데 저는 정말 코웃음을 쳤어요. 이것들이 뭘 안다고 진짜 불교 사원에 와서 설치는 거야? 그 아버지가 어설픈 영어로 불교에 대해 질문을 하더라고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 수준이 정말 한심했어요.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죠. 이런 바보들이 불교를 안다고. 보드가야도 모르면서 무슨 불교야. 그래서 저는 일부러 더 어려운 산스크리트 용어들을 섞어가며 설명했어요.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걸 보고 우월감을 느끼려고 했던 거죠. 정말 치졸했어요. 역시 한국 사람들은 이 정도구나. 불교의 비읍자도 모르면서 순례라는 걸 한다고. 그 가족이 떠나고 나서 저는 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보셨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수준인지. 불교를 겉핥기로만 알고 있으면서 마치 깨달은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앞으로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대충 상대하세요. 시간 낭비예요. 제자들도 제 말에 동조했어요. 그때부터 저희 사원에서는 한국인들을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했죠. 아니, 무시를 넘어서 조롱했다고 봐야 해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제가 한국 불교에 대한 논문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서구학자가 한국 불교는 일제강점기와 전쟁으로 인해 전통이 단절되어 깊이가 없다고 썼더라고요. 저는 그 논문을 보고 더욱 확신했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제대로 된 불교 전통도 없는 나라구나. 그냥 겉모양만 따라하는 가짜 불교지. 심지어 제가 다른 파키스탄 스님들과 만날 때마다 한국을 조롱거리로 삼았어요. 한국에서 온 순례자들 봤어? 정말 가관이야. 불교가 뭔지도 모르면서 순례한다고 돌아다니더라고. 차라리 힌두교도들이 더 나아. 이런 식으로 계속 깎아내렸죠. 다른 스님들도 제 말에 동조하며 한국을 우습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국제불교학회에서 한국 관련 소식이 자꾸 들려오더라고요. 한국의 어떤 스님이 발표한 명상법이 주목받았다는 뉴스. 한국 사찰에서 개발한 수행법이
서구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들 말이에요. 말도 안 돼. 한국에서 무슨 새로운 깨달음이 나올 수 있겠어. 분명 서구 사람들이 동양 문화에 대한 환상 때문에 과대평가하는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하며 그런 소식들을 모두 가짜뉴스 취급했어요. 제 고집과 편견이 얼마나 뿌리 깊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운명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작년 봄, 제가 절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에서 온 불교 대표단이 저희 사원을 방문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또 관광차 온 무리들이겠지. 대충 인사나 하고 빨리 보내버려야겠어. 저는 정말 짜증이 났어요. 왜 하필 제 사원에 와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여전히 한국을 개미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과의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 한국 불교 대표단이 도착한 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날이 바로 제 오만함이 절정에 달했던 날이거든요. 아침 일찍부터 제자들이 부산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손님 맞이 준비를 하는 건데 저는 정말 성가셨어요.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한국 사람들 때문에 왜 이렇게 난리를 피워야 하는 거야? 오전 10시쯤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사원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는 순간 저는 더욱 코웃음이 나왔어요. 저게 뭐야? 정장 입은 사람들도 있고 양복 차림의 여자들도 있네. 이게 불교 대표단이라고. 한국에서 온 일행은 총 8명이었어요. 그중에 승복을 입은 스님은 단 2분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일반인 차림이었거든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죠. 역시 한국이야. 불교 대표단이라고 해놓고 스님은 겨우 2명. 나머지는 뭐야? 관광객들이야. 그들이 사원으로 들어오면서 합장 인사를 하는데 저는 건성으로 받았어요. 특히 그 일행 중에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스님 한 분이 저에게 깊숙이 절을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온 법현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유창한 영어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시큰둥했죠. 네, 하킴 알리입니다. 멀리서 오셨군요. 정말 성의 없는 인사였어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사원 밖에서 엄청난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뭐야? 무슨 소리지? 밖으로 나가보니 우리 사원 주변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그들이 모두 화가 난 표정으로 뭔가를 외치고 있었죠. 하킴 알리는 배신자다. 진짜 무슬림이 어떻게 불교도들과 어울릴 수 있느냐. 이단자를 처벌하라.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파키스탄에서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불교에 매료되어 개종한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일부 극단주의자들의 표적이 되곤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그들의 분노도 더 격렬했어요. 한국 불교도들과 만난다고. 이 배신자가 파키스탄에서 나가라. 돌멩이가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사원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죠.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때 제자 중 하나가 급히 달려와서 귀띔해줬어요. 스승님, 어떤 언론에서 한국 불교 대표단이 온다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대요. 그런데 그 기사에서 스승님을 이슬람을 배신한 배교자라고 표현했다고 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어요. 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우리는 하킴 알리를 용서하지 않는다. 불교도들과 함께 지옥에 가라. 군중들의 외침이 점점 더 격렬해졌어요. 사원 정문을 부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때 법현 스님이 제게 다가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도움이 필요하시면. 도움이라고요? 저는 그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이 모든 일이 한국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신들이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왜 하필 지금 와서 저를 곤란하게 만드는 거죠? 법현 스님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이것 봐요. 당신들 한국 사람들은 항상 이래요. 아무 생각 없이 와서 남의 나라에서 문제만 일으키고 당신들이 뭘 안다고 여기 와서 불교를 논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심하게 몰아붙였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밖에서 10분 안에 나오지 않으면 사원을 불태우겠다. 는 외침이 들려온 거예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파키스탄에서 종교 갈등은 목숨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25년간 지켜온 제 사원이,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이제 어떻게 하지? 경찰을 부른다고 해도 이 상황에서 제때 올 수 있을까? 더 절망적인 건 제가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었어요. 파키스탄 정부는 이런 종교 갈등에 개입하는 걸 꺼려 하거든요. 특히 제처럼 개종한 사람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그때 한국 대표단의 다른 사람이 급히 전화를 걸더라고요. 대사관에 연락해야겠어요. 이 상황은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한국 대사관이라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파키스탄에서 한국의 힘이 얼마나 되겠어? 밖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이제 1000명은 넘어 보였죠. 그들이 사원 담장을 넘어오려고 하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끝났다. 정말 끝났어.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게 한국 사람들 때문이라고 원망했어요. 그들이 오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오만함과 편견이 극에 달했던 순간이었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더 이상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거든요. 사원을 불태워라. 배교자에게 죽음을. 유리창이 계속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제 제자들은 모두 겁에 질려서 법당 안쪽으로 숨어 있었죠. 저도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25년간 평화롭게 지내왔는데. 그때 법현 스님이 다시 제게 다가왔어요. 스님, 저희가 즉시 떠나겠습니다. 저희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떠난다고 해결될 것 같아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이미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이었거든요. 당신들이 온다는 소식이 벌써 전국에 퍼졌어요. 지금 떠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돌아갈 것 같아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때 제 제자가 급히 달려와서 말했어요. 스승님, 큰일 났어요. 라호르시 전체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대요. 인터넷에서 하킴 알리 처벌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래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SNS 시대의 무서움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한번 퍼진 소문은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파키스탄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 볼까요? 한국 대표단 중 한 명이 제안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죠. 정부라고요? 하하. 당신들은 파키스탄을 모르는군요. 정부는 이런 종교 갈등에 절대 개입하지 않아요. 특히 제처럼 개종한 사람은 더더욱 보호해주지 않죠. 실제로 파키스탄에서는 종교 갈등으로 죽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정부는 항상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 하에 방관했거든요. 그럼 경찰은요? 경찰이라고 달라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경찰 가족들도 있을 거예요. 누가 목숨 걸고 저를 도와주겠어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사면 초가였죠. 갈 곳이 없었어요. 그때 더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스승님, 저들이 휘발유를 가져왔대요. 정말로 사원을 태울 생각인 것 같아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25년간 제가 모든 것을 바쳐서 갖고 온 이 사원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모든 일이 한국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라고 원망했죠. 당신들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요. 저는 법현 스님에게 소리를 질렸어요. 한국에서 온다고 연락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왜 미리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아세요? 법현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표정조차 역겨웠어요. 지금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제 사원이 불타면, 제 제자들이 다치면 당신들이 책임져 줄 거예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다른 지역에 있는 동료 스님들이었어요. 하킴, 뉴스 봤어. 정말 심각한 상황이구나. 우리도 도와주고 싶지만. 미안해. 우리까지 연루되면 안 되거든. 아, 그래. 이해해.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스님들도 이런 상황에서는 저를 외면하는구나 싶었거든요.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제 가족이었어요. 형, 뉴스에 나왔더라. 지금 당장 그곳을 떠나. 집으로 와. 집이라고. 이미 집 주소까지 다 알려졌어. 집으로 가봤자 똑같아. 정말 갈 곳이 없었어요. 파키스탄 전체가 저에게 등을 돌린 기분이었죠. 밖에서는 이제 10분, 9분, 8분 하면서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사원을 불태울 작정이었던 거죠. 제 제자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스승님, 우리 어떻게 해요? 정말 죽는 건가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화가 더 컸죠. 이 모든 상황이 억울했거든요. 한국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일을. 그때 한국 대표단 중 한 명이 또 전화를 하더라고요. 네, 한국 대사관입니다. 지금 상황이.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가 말했어요. 대사관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네요. 파키스탄 내정 문제라서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고. 그것 봐요.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힘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더욱 비관적이 되었어요. 결국 한국은 조그만 나라일 뿐이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고 확신했죠. 5분, 4분. 카운트다운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체념하고 있었어요. 됐어. 이제 끝이야. 25년간의 내 인생이 오늘로 끝나는 거야. 그때 법현 스님이 제게 말했어요. 스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무슨 부탁이에요? 곧 다 죽게 생겼는데. 잠깐만요. 제가 한국에 전화 한 통만 더 걸어보겠습니다. 한국에 또 전화를 걸어서 뭘 하려고요? 대사관도 포기했는데. 하지만 법현 스님은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대사관이 아닌 다른 번호로 걸고 있었거든요. 3분, 2분.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죠. 25년간의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밖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밖이 조용해진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방금 전까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진 거예요. 뭐지? 무슨 일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창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커튼 사이로 살짝 밖을 내다봤죠.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한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말이에요. 그들의 표정도 달라져 있었죠. 분노에 찬 얼굴이 아니라 놀라움과 경외감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저게 뭐야? 그때 저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헬리콥터가 하나가 아니었어요. 여러 대였죠. 하늘을 보니 검은색 헬리콥터 5대가 일렬로 날아오고 있었어요. 파키스탄 군용 헬리콥터인가?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모양도 우리가 보던 헬리콥터와 달랐고 소리도 훨씬 조용했어요. 그리고 그 헬리콥터들이 우리 사원 앞 광장에
착륙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헬리콥터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는 순간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완전 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장비가 정말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첨단 장비들이었죠. 저게 뭐야? 파키스탄 군대가 저런 장비를 갖고 있었나?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움직임이었어요. 완벽하게 조율된 움직임으로 군중들을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총을 겨누거나 위협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기만 했는데도 그 위압감이 대단했죠. 두 번째 헬리콥터에서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어요. 그들이 손에 들고 있는 건 서류 뭉치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헬리콥터에서는 저 사람은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누가 봐도 범상치 않은 분위기의 사람이었죠. 그 뒤로 몇 명의 수행원들이 따라 나왔어요. 네 번째 헬리콥터에서는 의료진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내렸어요. 그들이 가져온 의료 장비들도 제가 처음 보는 첨단 기기들이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헬리콥터에서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어요. 그들이 손에 들고 있는 건 큰 상자들이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그때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완벽한 우르두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파키스탄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온 김태현입니다. 군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외국인이 우르두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저희는 하킴 알리 스님을 위해 왔습니다. 그분은 파키스탄과 한국을 잇는 소중한 다리 역할을 해주실 분입니다.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에서 저 때문에 온 거라고요? 그것도 이런 대규모로? 김태현이라는 사람이 계속 말했어요.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종교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종교는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한국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상자를 열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서 나온 건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저게 금인가? 상자 안에는 순금으로 만든 아름다운 공예품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 상자에서는 현금 뭉치들이 나왔어요. 달러였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라호르시에 새로운 병원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최첨단 의료 장비를 갖춘 무료 병원입니다. 김태현이 손짓을 하자 의료진들이 가져온 장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군중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곳 아이들을 위한 학교도 짓겠습니다. 완전 무료 교육과 함께 장학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서류를 펼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서류에는 구체적인 건설 계획과 예산이 적혀 있었어요. 네. 이게 진짜야?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제가 그렇게 무시했던 그 작은 나라가. 더 놀라운 건 군중들의 반응이었어요. 방금 전까지 저를 죽이겠다고 소리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 사람들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병원이라고? 정말 무료로? 학교도 지어준다고? 저 장비들 봐. 정말 대단해 보여. 김태현이 다시 말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성공하려면 하킴 알리 스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파키스탄 불교계의 지도자이시고 저희가 이곳 문화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분입니다. 저를 필요로 한다고? 정말 황당했어요. 제가 한국을 그렇게 무시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저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때 김태현이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깊숙이 인사하는 모습이었죠. 하킴 알리 스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리 연락드리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을 신중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당신들이 왜 저에게 사과를? 그리고 이것은 저희 대통령님의 친서입니다. 김태현이 화려한 상자를 건네주었어요. 그 안에는
한국어와 우르두어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우르두어 부분을 읽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존경하는 하킴 알리 스님께 스님의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와 헌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파키스탄의 문화 교류를 위해 스님의 지혜를 빌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진짜 대통령이 쓴 편지라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김태현이 군중들에게 다시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보여드릴 것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기술력입니다. 그러자 특수부 대원들이 어떤 기계를 작동시켰어요. 갑자기 하늘에 홀로그램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3D 영상으로 미래의 라호르시 모습이 펼쳐졌죠. 우와! 군중들이 모두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탄사를 쏟아냈어요. 첨단 병원과 학교, 아름다운 공원들이 홀로그램으로 생생하게 그려졌어요. 이런 기술이 한국에 있다고.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무시했던 한국이 이런 놀라운 기술을 갖고 있다니요. 그때 법현 스님이 제게 다가왔어요. 스님,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가 전화한 곳은 대사관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특수기관이었습니다. 특수기관이라고요? 네, 한국에는 해외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출하는 전문 조직이 있어요. 종교와 국적을 가리지 않고 도움을 주는 곳이죠.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요? 김태현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스님, 안전한 곳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스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불교 연구를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저를 왜 그렇게까지? 스님은 소중한 분입니다. 한국은 가치 있는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제가 그렇게 무시하고 깔봤던 한국이 이런 나라였다고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은 정말 꿈 같았어요. 아니, 꿈보다도 더 환상적이었죠. 김태현이 손목에 찬 기기를 만지자 갑자기 사원 주변 곳곳에서 작은 드론들이 날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수십 대의 드론들이 완벽한 대형을 이루며 하늘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저건 뭐예요? 실시간 환경 분석 시스템입니다. 이 지역의 공기질, 토양 상태, 지하수 현황을 모두 스캔하고 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작은 드론들이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요? 더 놀라운 건 그 결과였어요. 불과 5분 만에 제 스마트폰으로 완벽한 분석 보고서가 전송되어 왔거든요. 한국어, 영어, 우르두어로 동시에 번역된 상태로 말이에요. 이 지역의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네요. 그리고 토양에서 중금속이 검출됩니다. 김태현이 보고서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라호르 시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저희가 먼저 이 문제부터 해결하겠습니다. 그러자 의료진 중 한 명이 어떤 기계를 가동시켰어요. 그 기계에서 나온 빔이 땅을 향해 쏘아졌는데 순식간에 땅에서 깨끗한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저게 뭔가요? 지하수 정화 시스템입니다.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오염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는 장치예요. 군중들이 그 물을 마셔보더니 모두 놀라워했어요. 정말 깨끗해. 이렇게 맑은 물은 처음 마셔봐. 저도 한 모금 마셔봤는데 정말 제 평생 마셔본 물 중에 가장 깨끗하고 달콤한 물이었어요. 그때 김태현이 또 다른 기기를 작동시켰어요. 갑자기 공중에 거대한 스크린이 나타났어요. 홀로그램 스크린이었죠. 이제 라호르시의 미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건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현재의 라호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미래 도시의 모습이었거든요. 이 모든 건물들이 태양광 에너지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이 녹색 지대들은 공기 정화 시설이에요. 화면 속에서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들, 지하로 다니는 초고속 전철, 그리고 구름 위에 떠 있는 농장들까지 보였어요. 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물론입니다.
한국은 이미 이런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서울과 부산에서는 벌써 일부가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태현이 보여준 건 또 다른 홀로그램이었어요. 이번에는 실제 한국의 모습이었죠.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곳이었다니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들이 실제로 서울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도시들도 보였고요. 저희는 이 모든 기술을 파키스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특히 라호르부터 시작해서요. 그때 특수부대원 중 한 명이 또 다른 기계를 가져왔어요. 손바닥만한 크기의 작은 기계였는데 그걸 땅에 놓자 갑자기 그 주변의 시든 풀들이 생생하게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저건 또 뭔가요? 토양 재생 기술입니다. 죽은 땅도 몇 분 만에 비옥한 농토로 만들 수 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제가 보는 앞에서 메마른 땅이 푸른 초원으로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사막도 이런 식으로 녹지로 바꾸고 있어요.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에서도 저희 기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이 모두 감탄하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까지 저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죠. 그때 김태현이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스님, 사실 저희가 가장 놀란 건 스님의 불교 철학에 대한 논문입니다. 제 논문을요? 네. 스님께서 10년 전에 발표하신 현대사회에서의 불교적 명상법이라는 논문 말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논문은 제가 젊었을 때 쓴 건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논문이 한국의 AI 개발에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스님의 명상에 대한 통찰력이 인공지능의 새로운 알고리즘 개발로 이어진 거예요. 제가요? 네. 한국의 가장 앞선 AI 기술 중 하나가 바로 스님의 이론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김태현이 보여준 자료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대충 써서 발표했던 그 논문이 한국에서는 중요한 연구 자료로 활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스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더 깊은 연구를 함께 해주십시오. 그때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거대한 비행선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비행선이 완전히 투명했어요. 저건 뭔가요? 저희 이동 연구소입니다. 필요한 모든 실험 장비가 갖춰져 있어요. 비행선에서 투명한 다리가 내려와서 땅에 닿았어요. 그리고 그 다리를 통해 사람들이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모두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하키말리 스님. 저는 서울대학교 불교학과 교수 이명희입니다. 부산대학교 AI 연구소 박사 김민준입니다. 카이스트 나노기술연구원 최수진입니다. 한국의 최고 학자들이 저를 만나러 온 거였어요. 제가 그렇게 무시했던 한국에서 이런 분들이 저를 찾아온 거라니. 스님의 연구를 함께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한국에는 스님 같은 분이 꼭 필요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한국을 그렇게 깔봤는데 오히려 그들이 저를 필요로 한다고 하다니요. 그때 이명애 교수가 저에게 또 다른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었어요. 사실 한국의 주요 사찰들에서도 스님의 이론을 연구하고 있어요. 조계사, 불국사, 해인사 모두 스님의 명상법을 도입했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그 결과가 놀라워요. 명상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무시했던 한국 불교가 오히려 제 이론을 인정하고 발전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제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군중들이 하나둘씩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를 향해서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을 향해서 말이에요.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무지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위대한 나라인 줄 몰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죽이겠다고 소리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 사람들 앞에서 사죄하고 있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죠. 김태현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서로 오해했을 뿐이에요. 이제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군중 중에서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앞으로 나왔어요. 한국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나라인 줄 알았다면. 그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더라고요. 제 손자가 병에 걸려서 치료비가 없어 고생하고 있는데 정말 한국에서 무료 병원을 지어주신다면. 김태현이 즉시 의료진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그러자 의료진이 그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지금 당장 치료해드릴 수 있습니다. 손자분을 데려오세요. 지금 당장요? 네. 한국의 의료 기술로는 어떤 병이든 치료할 수 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말로만 도움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즉시 실행에 옮기는 거였거든요. 곧 그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왔어요.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였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많이 아파 보였어요. 한국 의료진이 아이를 검사하더니 금세 진단을 내렸어요. 선천성 심장병이네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가진 나노 로봇으로 완전히 치료할 수 있어요. 나노 로봇이요? 의료진이 손바닥만한 기계를 꺼냈어요. 그 기계에서 나온 건 정말 미세한 빛이었어요. 이 나노 로봇들이 아이의 심장을 완전히 치료할 거예요. 시간은 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정말로 30분 후에 그 아이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창백했던 얼굴이 건강한 분홍빛으로 변했죠. 할아버지, 가슴이 안 아파요. 정말 안 아파요. 아이가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할아버지가 한국 의료진 앞에서 오체투지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무시했던 한국이 이런 기적 같은 일을 해내는 나라였다니요. 군중들도 모두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한국 만세. 대한민국 고맙습니다. 그때 또 다른 사람이 앞으로 나왔어요. 이번에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저는 실직해서 아이들 학비를 낼 수 없어서 고민이에요. 정말 무료 학교를 지어주시는 건가요? 김태현이 웃으며 답했어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학교만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가 보여준 건 또 다른 홀로그램이었어요. 이곳 아이들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은 한국으로 유학 보내드릴 거예요. 모든 비용은 한국 정부가 부담합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유학을 마친 후에는 원한다면 한국에서 일할 수도 있고 파키스탄으로 돌아와서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어요. 여성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김태현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하는 거예요. 스님, 사실 이 모든 계획은 스님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제 때문에요? 네. 스님의 논문을 읽고 한국 정부가 파키스탄과의 문화 교류 필요성을 깨달았거든요. 스님 같은 분이 있는 나라와 친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한국을 무시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는 오히려 저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스님께서 한국에 오신다면 저희가 스님을 위한 특별한 연구소를 지어드릴 거예요. 김태현이 보여준 설계도를 보니 정말 꿈 같은 연구소였어요. 최첨단 명상실, 도서관, 그리고 전 세계 불교 학자들과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시설까지 갖춘 곳이었죠. 네. 이런 곳을 저를 위해서요? 물론입니다. 스님은 소중한 분이니까요. 그때 법현 스님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하키말리 스님,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도 한국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게 무슨. 저희도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요.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한국에서 온 스님조차도 자신의 나라를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니요. 그때 이명희 교수가 제게 말했어요. 스님, 한국에 오시면 놀라실 거예요. 우리나라 사찰들의 현대적인 모습을 보시면 정말 감동받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준 사진들.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된 사찰들, 홀로그램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명하는 법당들. 네. 이게 정말 한국이에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기술의 바탕에는 스님 같은 분들의 깊은 철학이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 한국이 정말 이런 나라였구나. 군중들이 모두 한국 국가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우르두어로 번역된 애국가였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제가 그렇게 무시했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감동받고 있다니요.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곳이었어요. 그때 김태현이 저에게 말했어요. 스님, 이제 정말 중요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분이 계신가요? 그러자 투명 비행선에서 한 분이 천천히 내려오셨어요.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한국 스님이셨는데 그분의 첫인상이 정말 범상치 않았어요. 걸음걸이부터가 달랐거든요. 안녕하십니까, 하키말리 스님. 저는 한국 조계종 총무원장 지현 스님입니다.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조계종 총무원장이라고 하면 한국 불교계의 최고 지도자 아닌가요? 그런 분이 직접 파키스탄까지 오셨다고요? 아, 아닙니다. 제가 인사를 드려야죠. 저는 급히 삼배를 올렸어요. 하지만 지현 스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스님께 배우러 왔습니다. 저에게 배우러요? 네. 스님의 고통과 깨달음의 변증법 이론을 직접 듣고 싶어서 왔어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건 제가 20년 전에 혼자 끙끙대며 쓴 논문이었거든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오래된 이론을 왜 오래되었다고요? 스님, 그 이론이 현재 한국 불교계의 핵심 철학이 되었습니다. 지현 스님께서 보여주신 자료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제 이론이 한국의 주요 대학교에서 필수 과목으로 가르쳐지고 있었어요. 스님의 이론 덕분에 한국 불교가 현대 사회에 맞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도움을 드렸다고요? 그때 지현 스님께서 정말 깊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키말리 스님, 진정한 불교는 국경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동양과 서양, 남과 북을 가리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동안 너무 좁은 시각으로 불교를 바라봤어요. 한국 불교만이 옳다고, 우리 방식만이 진짜라고 생각했죠. 지현 스님의 말씀에 저는 정말 부끄러워졌어요. 저도 똑같았거든요. 파키스탄 불교만이 진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스님의 논문을 읽고 깨달았어요. 불교의 진리는 하나이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는 것을요. 스님. 그래서 저희는 스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파키스탄의 깊은 불교 철학을, 스님의 지혜를 말이에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 불교계의 최고 지도자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그때 지현 스님께서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한국의 발전 비결도 이런 철학에서 나온 겁니다. 어떤 철학인가요? 겸손함이에요. 우리는 항상 다른 나라에서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미국에서는 기술을, 독일에서는 제조업을, 일본에서는 정밀함을 배웠죠. 그리고 지금은 파키스탄에서 깊은 정신적 지혜를 배우고 싶어요. 특히 스님 같은 분에게서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겸손함이었다는 걸요.
스님, 한국에 오시면 놀라실 거예요. 우리는 전 세계의 지혜를 모아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현 스님께서 보여주신 영상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의 사찰에서는 티베트의 명상법, 인도의 요가, 일본의 선수행이 모두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물론입니다. 진리는 하나니까요. 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그때 김태현이 다시 말했어요. 스님, 사실 한국의 모든 기술 발전도 이런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기술도요? 네. 우리는 절대 우리만의 것을 고집하지 않아요. 전 세계의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죠.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의 발전 비결이 바로 이런 열린 마음이었다니요. 그래서 우리는 스님의 지혜도 필요해요. 기술만으로는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없거든요. 그때 이명희 교수가 말했어요. 스님, 한국에 오시면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기뻐할지 모르겠어요. 모두 스님의 이론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정말요? 네.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도 바로 스님이에요. 어떻게 그런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말이에요.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가 한국을 무시하고 있을 때 한국의 젊은이들은 저를 스승으로 여기고 있었다니요. 그때 지현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킴 알리 스님, 이제는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함께요? 네. 동양과 서양, 이슬람 문화권과 불교 문화권이 하나가 되어서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한국이 그 중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전 세계 모든 종교와 문화를 존중하며 협력하고 있거든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경제나 기술만 발전시킨 게 아니라 진정한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스님도 그 일에 함께 해주시겠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대답을 했어요. 네. 네. 꼭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어요.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제가 틀렸어요. 한국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입니다.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한국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아니, 존경을 넘어서서 사랑하게 되었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행 전용기에 몸을 맡기고 있었거든요. 정말 꿈 같아.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저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을 개미만도 못한 나라로 여겼던 제가 이제는 그 나라로 향하고 있다니요. 스님, 곧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한국 승무원이 완벽한 우르두어로 말해주었어요. 심지어 파키스탄 전통 차까지 준비해 주더라고요. 이런 세심한 배려까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상대방을 존중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미래 도시 같았거든요. 홀로그램 안내판들, 하늘을 나는 짐 운반 로봇들, 그리고 벽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불교 음악까지. 스님, 환영합니다. 공항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의 불교 지도자들, 대학 교수들, 그리고 심지어 일반 시민들까지. 저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가 그렇게 무시했던 나라에서 이렇게 환대해 주다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서울로 향하는 길에 본 한국의 모습이 정말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저게 정말 지구예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들, 구름 위에 떠 있는 건물들, 바다 위를 달리는 투명한 기차. 정말 SF 영화 속 세상이 현실이 되어 있었어요. 스님, 놀라셨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지현 스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진짜 놀라운 건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을 만나보시면 더욱 감동받으실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길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은 모두 저에게 친절하게 인사해 주었어요.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우르두어로 안녕하세요 라고 말해 주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우르두어를 어떻게? 한국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최소 5개 언어를 배워요. 세계 시민으로 키우기 위해서죠.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이 이렇게 글로벌한 교육을 시키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머물게 될 연구소에 도착했어요. 김태현이 약속했던 그 특별한 연구소 말이에요. 어머나. 정말 입이 떡 벌어졌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통적인 한국 사찰 같았는데 안으로 들어가니 완전히 다른 세계였거든요. 벽면은 모두 홀로그램 스크린이었고 바닥에서는 은은한 빛이 나와서 명상에 도움을 주었어요. 그리고 천장에는 실제 구름이 떠다니고 있었죠. 이곳에서 스님의 연구를 계속하실 수 있어요. 필요한 모든 자료와 장비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을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전 세계 모든 불교 경전이 홀로그램으로 보관되어 있었고 제가 원하는 언어로 즉시 번역까지 되었거든요. 네. 이런 곳에서 연구를 하라고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불교 학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도 있어요. 정말 꿈 같은 환경이었어요. 제가 평생 바라던 이상적인 연구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감동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의 젊은 불교 학자들이 저를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스님, 저희가 스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자요? 네. 스님의 이론을 더 깊이 배우고 싶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의 뛰어난 젊은이들이 저를 스승으로 모시겠다고 하다니요.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더욱 놀라운 제안을 받았어요. 스님, 한국 시민권을 받으시겠어요? 시민권요? 네. 한국 정부에서 스님을 정식 한국인으로 모시고 싶다고 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울컥했어요. 제가 그렇게 무시했던 나라에서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다니요. 정말 받아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스님 같은 분이야말로 진정한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 시민이 되었어요. 하킴 알리에서 김하킴으로 이름도 바꿨죠.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난 현재 저는 매일 행복합니다. 한국에서의 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특히 동서양 불교 철학의 융합 이론이 노벨 평화상 후보에까지 올랐거든요. 스승님, 오늘 파키스탄에서 온 편지가 있어요. 제자 중 하나가 편지를 가져다 주었어요. 파키스탄에 있는 옛 동료들이 보낸 편지였죠. 하킴. 아니, 김하킴 스님께. 당신이 옳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우리도 한국과 교류하고 싶습니다. 정말 뿌듯했어요. 이제는 파키스탄과 한국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쁜 건 제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편견과 오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겸손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거든요. 한국. 정말 감사해요. 저는 매일 아침 한국을 향해 감사 인사를 드려요. 제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준 이 나라에게 말이에요. 그리고 확신해요. 한국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는 것을요. 기술도, 문화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나라라는 것을요.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저는 꼭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이것이 제 진심입니다. 파키스탄에서 한국인이 된 김하킴의 이야기. 정말 꿈 같은 이야기지만 모두 진실이에요. 한국 사랑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하킴 알리 스님. 아니, 이제는 김하킴 스님이 되신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감동적이에요. 처음에는 한국을 그렇게 무시했던 분이 지금은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셨다니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편견 없는 열린 마음, 그리고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거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들려주시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도 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